하트 100개 감사해요. 우와, 정말 대박이에요. 모니터 속 은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23살의 그녀는 이제 막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신인 BJ였죠. 아직 시청자도 많지 않고 하트도 한두 개씩 받는 게 전부였는데 갑자기 100개나 받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이디는 골든보이44였어요. 별다른 채팅은 없었지만 하트만큼은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골든보이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오늘 방송 힘이 나네요. 은하는 그날 밤 일찍 방송을 마쳤어요. 처음 받아본 큰 하트 선물에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에게 자랑 전화도 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그 순간 어둠 속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골든보이44는 이제 은하방송의 단골이 되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접속해서 하트를 보내주는 거예요. 100개, 200개, 어떤 날은 500개까지도요. 골든보이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어머, 하트 500개. 진짜 대박이에요. 은하는 정말 기뻤어요. 하트 하나가 110원인데 500개면 55,000원이에요. 대학생인 그녀에게는 큰 돈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골든보이44가 채팅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은하야, 오늘 예쁘다. 그 옷 잘 어울려. 혹시 남자친구 있어? 처음엔 그냥 팬이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메시지가 개인적으로 변해갔어요.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어. 너 혼자 사는 거 맞지? 요즘 돈 힘들지 않아? 은하는 조금씩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하트를 보내주는 고마운 팬이니까 대충 넘어갔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골든보이44는 이제 은하방송의 VIP가 되어 있었어요. 총 1000만원 넘게 하트를 보냈거든요. 그날 밤 방송을 마친 후 은하에게 개인 메시지가 왔어요. 은하야, 고생 많았어. 혹시 시간 되면 만나서 밥이라도 먹을까?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하고 싶어서. 은하는 고민했어요. 사실 인터넷 방송계에서는 팬과 오프라인 만남을 금기시했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신비감이 깨지면 방송에도 안 좋으니까요. 하지만 1000만원이라는 돈이 부담이었어요. 그 정도면 정말 고마워서라도 한 번 정도는 만나야 하는 게 아닐까? 그냥 짧게 커피나 한 잔. 그래, 그럼 내일 강남역에서 만날까? 은하는 그렇게 약속을 잡았어요. 하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친구에게 미리 말해뒀죠. 수진아, 내일 팬 한 명이랑 커피 마시기로 했어. 혹시 몰라서 미리 얘기해둘게. 야, 미쳤어?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랑 혼자 만나면 어떡해? 최소한 카페에서만 만나고 시간도 짧게 해. 알았어, 걱정 마. 다음날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 은하는 미리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30분 정도 지났을 때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는 보통이고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 평범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왠지 눈빛이 이상했어요. 너무 집요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은하씨죠? 반가워요. 골든보이예요. 남자는 자신을 김민수라고 소개했어요. 회사원이라고 했고 평소 은하방송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방송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혹시 이런 거 실례가 안 된다면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하는 조금 당황했어요. 팬 미팅 정도로 생각했는데 뭔가 정기적인 만남을 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건 좀...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안 해도 돼요. 다만 제가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아서요. 은하씨 보면서 위로받고 싶어서 그래요. 김민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프다는 얘기, 회사에서 힘들다는 얘기를 늘어놓았어요. 은하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럼 가끔씩만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됐어요. 첫 만남 이후 김민수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매일 방송에 하트를 보내는 건 기본이고 개인 메시지도 자주 보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밥은 잘 먹었어?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처음엔 팬의 관심 정도로 생각했지만 점점 연인처럼 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좀 더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김민수는 자신이 꽤 돈이 있다는 걸 은근히 자랑했어요. 요즘 투자한 게 잘 돼서 여유가 좀 생겼어요.
은하 씨도 방송 말고 다른 거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은하 씨 본명이 뭐예요? 그리고 혹시 카드빚 같은 거 있어요?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하니까 은하는 당황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혹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나 해서요. 요즘 젊은 분들 카드빚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은하는 모르고 있었어요. 김민수가 그녀의 개인정보를 하나씩 수집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세 번째 만남에서 김민수는 더 대담해졌어요. 은하야, 혹시 내 집에 놀러 올래? 맛있는 거 해줄게. 집은 좀 그래요. 그럼 은하네 집은 어때? 궁금해서 그래.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은하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자꾸 집 얘기를 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는 아직 그런 건 좀... 아, 미안해. 너무 성급했네. 그런데 은하야, 우리 사이에 계약서 같은 거 써둘까? 계약서요? 응, 뭐 스폰서 계약 같은 거. 내가 정기적으로 후원해주고 은하는 나한테만 특별한 방송을 해주고. 김민수의 제안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일반 방송이 아닌 개인적인 화상통화를 하자는 거였어요. 체크카드나 통장 정보 같은 것도 필요할 거야. 돈 송금하려면. 은하는 이제 확실히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받았고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번째 만남에서 김민수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은하야, 나 진심이야. 우리 사귀자. 네. 갑자기 무슨... 나 너 정말 좋아해. 그동안 지켜봤는데 넌 정말 특별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소개해줄게. 김민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한다며 은하를 며느리감으로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은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팬으로만. 김민수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차갑고 무서운 눈빛이었어요. 뭐? 팬으로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썼는데? 그건 제가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1000만 원 넘게 썼어. 그런데 팬으로만 생각한다고?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김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은하는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김민수는 뒤쫓아왔어요. 야, 도망가지 마. 우리 얘기 끝나지 않았어. 은하는 지하철에 뛰어들어서 겨우 도망쳤어요. 그날 밤 그녀는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8. 스토킹의 시작. 그 다음 날부터 김민수의 스토킹이 시작됐어요. 방송 채팅에는 악플이 쏟아졌어요. 다른 아이디로 접속해서 은하를 비난하는 메시지들을 계속 보냈거든요. 배은망덕한 년. 돈만 받아먹고 튄다. 진짜 인간성 최악. 개인 메시지도 수없이 왔어요.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거야. 너 집 주소 아는 거 알지? 은하는 무서워서 방송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친구 수진이에게 털어놓았어요. 수진아, 나 진짜 무서워. 그 사람이 자꾸 협박해. 신고해야지. 스토킹이잖아. 그런데 증거가. 그리고 내가 먼저 만난 것도 있고. 그게 뭔 상관이야? 무서우면 신고하는 거야. 하지만 은하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혹시 일이 커지면 자신의 인터넷 방송 일도 끝날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김민수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은하야,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봐. 다시 한 번만 만나자.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은하는 고민했어요. 만나서 확실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했어요. 마지막이야. 우리 관계도 정리하고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얘기하려고. 내 집에서 편하게 얘기하자. 집은 좀. 카페에서는 다른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 그냥 짧게만. 30분만. 은하는 고민 끝에 승낙했어요. 아니, 승낙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럼 내일 저녁에 주소 보내줄게. 2024년 3월 10일 저녁 8시. 은하는 김민수가 보내준 주소로 향했어요.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녀는 수진이에게 미리 말해뒀어요. 내일 그 사람이랑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하고 올게. 혹시 연락 안 되면 이 주소로 와.
야, 정말 조심해. 뭔가 이상하면 바로 나와. 알았어. 은하는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김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도착했어요. 응, 올라와. 17층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은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빨리 끝내고 싶으면서도 왠지 불안했거든요. 17층에서 내려서 김민수의 집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렸어요. 어서 와. 김민수는 평소와 달리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어요. 들어와. 음료수 뭐 마실래? 아니요, 괜찮아요. 얘기만 하고 갈게요. 그러지 말고 앉아. 마지막인데. 은하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김민수는 주방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은하야,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성급했나봐. 괜찮아요. 저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말이야. 갑자기 김민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내가 1,000만 원 넘게 쓴 거 알지? 네. 그런데 그냥 헤어지자고? 그게 말이 돼?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거든요. 저는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니야, 너는 날 이용한 거야. 돈만 받아먹고 튀려고 했지. 김민수가 일어나서 은하 쪽으로 다가왔어요. 은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김민수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어디 가려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너무 끔찍해서 자세히 말하기 어려워요. 은하는 김민수와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녀는 도망치려 했고 김민수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1,000만 원이 어디서 나는 줄 알아? 김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서운 괴물이 되어 있었거든요. 은하는 현관문으로 뛰어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김민수가 미리 잠가둔 거였어요.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 오늘 여기서 끝장내자. 그리고 그날 밤 그 오피스텔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3월 12일 아침, 수진이는 은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어제 일찍 끝낸다고 했는데. 처음엔 그냥 늦잠 자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3월 14일 밤 수진이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 친구가 이틀째 연락이 안 돼요. 마지막에 어떤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경찰들이 은하의 오피스텔로 향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자동 도어락으로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본 건 너무나 끔찍한 광경이었어요.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는 은하의 시신. 그녀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경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CCTV를 분석하고 은하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곧 김민수라는 남성의 존재가 드러났어요. 마지막 카카오톡 대화, 오피스텔 출입 기록, 하트 구매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김민수는 하루 뒤 한만화방에서 체포됐어요. 그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결국 범행을 시인했어요. 그냥 얘기하다가 싸우게 됐어요. 내가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현장을 분석해보니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김민수는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김민수의 과거였어요. 그에게는 20년 전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었어요. 그때도 젊은 여성을 같은 방식으로. 1999년 19세의 김민수는 17세 소녀를 죽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돈과 성관계 문제가 얽혀 있었고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살해했죠. 당시에는 미성년자라서 가벼운 처벌을 받았어요. 겨우 7년 만에 출소했고 사회에 복귀했어요.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교묘해졌어요. 은하를 만나기 전에도 여러 BJ들에게 돈을 썼어요. 총 1억 5천만 원의 빚을 졌는데 그 대부분이 인터넷 방송 하트 구매였어요. 그는 취약한 여성들을 찾아다니며 같은 패턴을 반복했던 거예요. 돈으로 접근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고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김민수에게는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아내 송 씨였어요. 송 씨는 김민수가 범행 후 도피하는 동안 총 290만 원을 송금해줬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조언도 해줬어요. 옷 다 갈아입고 카드 쓰지 말고 쓰레기도 이곳저곳에 나눠서 버려.
마치 범죄 전문가처럼 정확한 지시를 한 거예요. 이 여성은 왜 이런 걸 알고 있었을까요? 수사관들은 의심했어요. 혹시 김민수가 다른 범죄도 저질렀고 송 씨가 그때부터 도와온 건 아닐까? 재판이 시작됐어요. 김민수는 끝까지 사고였다고 주장했어요. 성관계 중에 실수로 너무 세게 목을 눌렀어요. 일부러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들은 그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범행 후의 행동, 증거인멸시도, 과거 범죄 이력까지 모든 게 계획적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특히 심리학자들의 분석이 충격적이었어요. 피고인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합니다. 24점으로 매우 위험한 수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김민수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어요. 송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어요.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앞으로도 위험한 사람인데 고작 25년. 특히 은하의 가족들은 절망했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25년이면 그 사람이 60대에 나와요. 그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뭘 놓쳤을까? 첫째,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했어요. 은하는 1,000만 원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서 위험 신호를 무시했어요. 둘째,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했어요. 수진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렸다면, 은하의 가족이 더 관심을 가졌다면. 셋째, 수사기관의 대응이 늦었어요. 김민수 같은 과거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넷째, 법적 처벌이 너무 약했어요. 이런 연쇄 범죄자들에게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해요.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더 드러났어요. 김민수가 은하 말고도 다른 여성들을 괴롭혔다는 증거들이 나온 거예요. 다른 BJ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도 돈을 많이 보내주면서 만나자고 했어요. 다행히 거절했는데 며칠 동안 협박 메시지를 받았어요.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방송을 아예 그만뒀어요. 김민수는 은하만의 스토커가 아니었어요. 그는 여러 명의 여성을 동시에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말이에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디지털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스토커가 직접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24시간 감시하고 괴롭힐 수 있어요. 특히 BJ나 유튜버 같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은 더욱 위험해요.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쉽고 팬들과의 경계가 모호하거든요. 하트 한 개에 100원이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악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은하의 부모님은 아직도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딸이 그냥 아르바이트만 했어도 왜 하필 그런 일을 했을까요? 어머니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딸의 방송 일을 반대했어야 했는데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고 방치했던 자신을 탓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분노에 차 있어요. 그놈이 25년 후에 나오면 아직 60대예요. 우리 딸은 영원히 23살인데 말이에요. 이게 공정한 처벌인가요? 은하의 여동생은 트라우마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언니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김민수의 아내 송 씨에 대해서도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송 씨는 김민수의 과거 범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살았고 심지어 범행을 도왔어요. 왜 그런 남자와 살았나요? 수사관의 질문에 송 씨는 이렇게 답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없었고 송 씨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김민수가 그렇게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김민수 같은 사람들은 출소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25년은 너무 짧아요. 특히 온라인을 통한 스토킹은 더욱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피해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워요. 어떤 전문가는 이런 제안을 했어요. 과거에 성범죄나 스토킹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 활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1인 미디어 플랫폼 접근을 막아야 해요. 이 사건 이후 인터넷 방송 플랫폼들도 변화를 시도했어요. 과도한 하트 선물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도입했고 스토킹 신고 기능을 강화했어요.
또한 BJ들을 위한 안전 교육도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돈이 오가는 한 이런 위험은 계속 존재할 거예요. 플랫폼이 수익만 생각하지 말고 창작자들의 안전도 책임져야 해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은하의 죽음 이후 많은 BJ들이 방송을 그만뒀어요. 무서워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보내주는 시청자가 있으면 이제 무서워요. 혹시 저도 은하 언니처럼. 어떤 BJ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하트 많이 보내주면 고마웠는데 이제는 의심부터 해요. 왜 이렇게 많이 보내는지, 뭘 원하는지. 1인 미디어 업계 전체가 위축되었어요.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된 거죠. 은하의 친구 수진이는 지금도 자신을 탓하고 있어요.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혼자 만나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수진이는 은하가 마지막에 보낸 메시지를 계속 들여다봐요. 30분만 얘기하고 올게. 걱정 마. 30분이었는데 왜 더 일찍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수진이도 상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디지털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법적 처벌이 바뀌고 사회 인식이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김민수는 지금 교도소에서 25년형을 복역하고 있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나는 은하를 사랑했어. 그런데 그 애가 날 이용했어. 교도관들에 따르면 김민수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고 해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는 경고했어요. 이런 사람은 출소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적 관리가 필요해요. 은하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교훈을 얻어야 해요. 은하는 이제 우리 곁에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어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험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안전장치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23살의 나이에 꿈을 품고 살아가던 한 젊은 여성의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 무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김민수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은하의 꿈은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계속 살아있어야 해요. 그것이 그녀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